이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2의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의 첫 순서로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광영 총장님은 지리적 위치가 아닌 기술의 바탕을 둔 기정학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광영 총장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정학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20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변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들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전환의 이 변화는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꿋꿋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제철 잘하고 있죠. GDP도 아주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큽니다. 격차가 세계 2위죠. 미국 다음이죠. 실업률도 큽니다. 청년 실업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큰 요인, 드라이빙 포스를 저한테 세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팬데믹, 감염병 팬데믹, 그리고 인구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 기술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는 기술 패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2018년에 시작된 미국의 화웨이 압박으로 시작돼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미중 반도체 분쟁을 대표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위상의 변화가 눈에 띄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규탄 결의안이 제기됐을 때 놀랍게도 인도와 아랍에미리트가 기권을 했습니다. 중국이 기권한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은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특히 UAE는 친서방 국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기권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한 것이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어떤 위치를 하는 것인지. 그 단적인 예가 달러 패권에 약합니다. 달러화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기축통화인데 각국에서 달러 보유고를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으면 어느 돈으로 보유하느냐. 약 20년 전에는 전 세계 73%가 달러로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8%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위상이 많이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제정치라고 하면은 외교관들이 아주 우아한 언어를 사용해서 외교를 펼치는 걸로 알았는데 그 밑에는 보면은 결국 경제, 돈이란 것을 우리가 서서히 깨달았고 돈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기술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전에는 테이블 밑에 있던 이 기술이 이제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놓고 이제 기술을 얘기하고 국제정치에서 그러니까 외교관들도 이제 국제정치 흐름을 모르고서는 기술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외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기존의 지정학 시대에서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시대에서 기술의 보유가 중요해지는 기정학 시대가 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보면은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긴밀하게 과거보다 더 밀접한 관계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봤습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기술, 글로벌 기지 이렇게 해서 기술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 G7 정상회담에 초대받았고 G20 정상회담에 초대받고 한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토 정상회담에 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우방국이 미국에게 필요한 나라가 서서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최근에 한국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걸 두고서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그렇게 나토에 가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한국이 나토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서 이번에 초대받은 나라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빼고 뉴질랜드 초대받고 호주 초대받고 일본 초대받았는데 한국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거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에치슨 라인이 생각나시죠? 바로 에치슨 라인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토에도 초대받는 완전히 에치슨 라인에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를 경영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벅차고 그런 거를 이제 느끼죠. 그래서 우방국과 서로 연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쿼드를 형성하고 있고 또 영국을 포함시켜 가지고 오커스 전략을 펼치고 있고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IPF 우리 알고 있죠? 네. 최근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과 일본에 미국까지 넣어가지고 칩4 동맹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동맹입니다. 여기에 한국과 대만은 당연히 제안을 받았고 일본도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반도체 생산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래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마 일본이 소재 부품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반도체뿐 아니라 미국이 세계 경영에 이제 동맹국들을 연합을 해서 세계 경영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 근원적인 원인이 보면은 그러니까 1990년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일극 체제로 들어와서 미국 중심의 체제가 돼서 지원 체제 중심이 됐을 때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는 모든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값싸고 좋은 제품이면 사다 쓰는 게 아주 좋았어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전 세계에서 돈과 제품에는 국적이 필요 없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 어느 나라 돈이냐 상관없이 값싸고 좋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는 이제 G2의 진영 논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제품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공급망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서 오는 것인가, 유사시에 공급망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제품의 국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전에는 전 세계에서 값싸고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일본 제품 값싸고 좋다 그러면 일본에서 많이 사다 썼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을 육성해서 국내에서 안전하게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국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좀 보면은
미국의 관심이 이제 세계 경영할 때 미국 산업의 안전한 공급망, 이것이 지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특징을 보면은 미국이 기술은 세계 최고이지만은 제조력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제조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지금 미국에 가서 물건 사서 뭐 좋은 게, 여러분들 출장 가서 미국에서 선물 사올 게 뭐가 있어요? 미제 살 게 없잖아요. 뭐 미국에서 사온다 그러면 비행기나 사오든지 또 무기죠, 무기. 그 외에 뭐 선물로 비행기 사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력이 취약한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필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술도 가지고 제조도 잘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에게 필요한, 미국의 우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세계 질서 속에서는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한반도는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있어가지고 참 어렵다. 뭐 이것이 숙명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한국은 거의 종속 변수처럼 위치를 차지했고 우리 뇌 속에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술이 있으면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담에 초대받고 또 미국과 거의 대등한,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비행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방문한 데가 가까이 있는 평택의 미군 기지, 자기네 병사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국한테, 그전에는 우리가 정상회담하면은 미국한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대등한 입장이 됐습니다. 미국도 우리 한국한테 이제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칩4 동맹을 맺어서 같이 움직이자, 뭐 이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기정학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한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 세계 경영을 하는데 파트너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파트너가 영국이겠죠. 영국 좋습니다. 영국은 아주 미국과 아주 튼튼한 우방이죠. 신뢰가 있어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를 못한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제조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정작 필요한 것을 영국이 제공하기 어려워요. 호주, 그렇죠. 호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주는 또 기술마저 좀 떨어지지 않아요? 일본 잘합니다. 뭐 2차 대전 때 미국과 싸웠지만 그래도 뭐 그 후로는 미국하고 잘 지내기 때문에 신뢰도 있어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도 잘해요. 그런데 제조를 일본이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미국한테 필요한 걸 잘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하고도 잘 뭐 세계 경의 파트너로 잡을 수 있지만은 정작 필요한 거는 좀 부족한 게 있다. 캐나다 바로 뭐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있지만 제조력이 없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인도는 이게 잘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유엔에 가서 말이죠. 이게 찬성도 안 하고 기권도 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입니다. 대만 믿음직하고 기술도 있고 제조 잘합니다. 반도체 TSMC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 정부가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에 가까운 정부인데 그 국민당에 들어오면 또 약 중국에 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TSMC가 이게 어떻게 될지 참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에는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래서 무슨 기술을 공유하든지 공동 개발하는데 대만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후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뭐 신뢰가 든든하죠. 기술 있죠. 제조를 잘하죠. 제조 중에서도 일본이 못하는 걸 합니다. 반도체 잘 만들죠. 배터리 잘 만들죠.
AI도 잘합니다.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오는 논문을 보면은 일본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세계 경영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뭐 우리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입니다. 이게 전체 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경제 기술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거의 절반이 기술에 관한 거 아닙니까? 기술 경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일본에 관한 거예요. 일본의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8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빨간색이 그렇습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미 정상회담은 14번이 나옵니다. 일본은 5번이 나옵니다. 벌써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기술력에서는 미국이 바라보는 기술에서는 미국에게 필요한 기술의 관점에서는 이제 14대 5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미국의 최고의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 동맹 그리고 제조 역량 발휘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보 전략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미 군사 동맹을 이제 기술 산업 공급망으로 경제 산업 분야로 지금 하듯이 잘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각자 기술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공동 연구 단계로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대학이 한국에 요청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분야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뉴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은 공동으로 연구해서 확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시설 공급망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서로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한 민간과 군용이 겸하는 민군 겸용 기술, 저는 이거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주국방도 하고요.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도 이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걸 산업화해서 국가의 부도 창출하고 이것이 바로 민군 경영입니다. 저는 일거양득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이죠. 반도체야말로 앞에서 봤듯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한국, 미국, 대만 그거예요. 우리가 오페크 석유 무기화 생각나지 않습니까? 석유 무기화. 이제 우리가 우린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니까. 혹시라도 반도체 무기화를 하면은 우리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이런 군용 겸용 기술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국방력도 강화하고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다. 이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말에 국가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우주 항공 기술,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기술, 5G, 6G 기술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는 아주 초격차를 벌려가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우리 산업 기술도 되고 이거는 군사 기술도 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꽤 합니다. 작년에 몇백억 불 했죠. 금년에도 거의 1,000억 불 가까이 될 걸로 기대하는데 무기 수출까지 잘합니다. 자주국방도 하고 산업도 하고 또 국제 정치에서도 한국의 위치가 튼튼해져서 안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가에서 정하는 이 전략 기술을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면은 우리의 경제는 물론이고 안전 보장도 보장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이광영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동식 KT 클라우드 대표님께서 AI와 5G 클라우드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윤동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헤럴드 경제 및 고려대학교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광영 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 기술 초격차가 큰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클라우드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군데입니다. 미국 잘 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미국 업체들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T 클라우드, 네이버, NHN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없고요. 전 세계는 미국이 거의 다 잡은 상황이고 중국도 상당한 위력을 내면서 지금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 그 분야이고, 독보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세계적으로 좀 퍼져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이제 클라우드 분야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분야가 뭐 너무 방대합니다. 근데 저희 KT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 AWS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전체 개발자 대비는 저희가 개발자 수가 극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KT 클라우드가 포커싱하는 분야가 AI 클라우드하고 5G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포커싱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가장 잘한 게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빨리 빌드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갖다가 이끄는데 인프라로서의 작동을 갖다가 했었죠.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4G, LTE, 5G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산업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 때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가 우리나라 산업의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로서 동작을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글로벌 통상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경이 없고 그 자국 산업에 대한 육성, 기술 패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하고 뭐 미국은 상당히 패권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산업의 변화의 중심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잘 채택해 회사는 그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이 이제 클라우드에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클라우드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은 AI하고 5G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는 저희가 당연히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뒤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AI에 포커싱하면서 방금 카이스트 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AI의 논문 편수가 거의 미국 다음 또는 유럽의 한두 국가랑 비슷해지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잘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AI를 갖다가 잘 도와줄 수 있는 AI 컴퓨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5G를 갖다가 클라우드화 시켜서 이제 전 세계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I 애저 서비스입니다. 뭐 여기 과학기술의 연구원님들은 다 AI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보면 AI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인건비 당연히 그 AI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 너무 높죠. 그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이유는 곧 나오게 됩니다. 이 AI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지만 똑똑한 AI가 됩니다. 그 AI를 갖다가 AI 학습을 시켜주는 그 AI 인프라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냐면 요새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GPT-3라는 거를 갖다가 재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200 빌리언 파라메타를 갖다 돌리는 그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 빌리언의 돌릴 수 있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 투자 금액만 해도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GPU 인프라를 갖다가 빌드해야 그걸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회사, 모든 연구기관이 1,000억씩 다 투자해서 그 정도 인프라를 갖다 갖추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다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좀 더 커먼하게 제공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플랫폼적이고 서비스적인 것도 고민을 갖다가 저희가 좀 했습니다. AI 애저 서비스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CAGR이 49%에 달하게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아시아 퍼시픽으로 보면 거의 60%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 AI에 더 포커싱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GPU의 그 수요 폭증이 뭐 그 비트코인 채굴도 있었지만 요즘도 그 비트코인 채굴이 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GPU의 수요는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U 한 장 가지고 GPT-3급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걸 갖다가 학습을 하려면 335년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AI 연구를 못 하겠죠. 그걸 갖다가 몇 시간 내에 뭐 며칠 내에 학습을 완료시킬 수 있어야 또 고치고 또 학습시키고 할 수 있는 트라이얼 에러를 갖다 계속하면서 AI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GPU 자원을 갖다가 GPU 자원이 구매를 하시거나 구매해서 서버를 갖다 엔비디아 서버를 갖다가 사서 직접 구축하시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로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빌려도 한 장, 두 장, 네 장, 8장이고 나머지는 컨택 요망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는 8장 가지고 어떻게 국가적 아젠다에 관련된 그 AI를 갖다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KT 클라우드 내 수천 장의 GPU를 가지고 있고 고객이 원하면 100장, 50장 이렇게 얼로케이션해서 언제든지 사용하고 사용하자마자 바로 그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계산 시간만 과금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그 파라미터 사이즈가 크면은 많은 수의 GPU를 갖다 할당해서 바로 학습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GPU가 사용한 시간만 저희가 계산해서 과금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연산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반환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엔비디아 GPU를 안 쓰고 현재는 AMD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AMD GPU로도 엔비디아에서 들어가는 모든 그 AI 프레임을 갖다 다 돌릴 수 있도록 지금 미들웨어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AMD GPU도 스틸 그 미국 반도체입니다. AI만 전문적으로 그 계산할 수 있는 저희 반도체 연구를 갖다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KT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벤처랑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24년이면 그 전문 반도체가 나와서 그 전용 반도체 AI 기반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5G입니다. 저희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5G 잘 하는 나라죠. 여러분들 다 5G 폰들 다 주머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5G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머니에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만 타겟팅해서 만든 기술은 아닙니다. 실제 5G는 인더스트리에 적용을 해서 공장을 갖다가 초격차로 돌리고 자동화를 하고 오토메이션을 하고 공장에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다시 피드백 주고 그걸 위해서 5G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한 지역에 많은
IoT 센서들을 갖다가 수억 개도 이렇게 접속시킬 수 있고 딜레이 없이 하기 위한 기술이 이제 5G인 거죠. 근데 아직 그 공장에 그렇게 5G를 적용한 그런 회사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비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도 있고 그 공장을 갖다가 5G 기반으로 전체 자동화하고 하는 그런 니즈가 아직은 많지는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5G의 현주소로 보면 그 MEC라고 하는 게 그 공장 근처에다가 저희가 엣지 컴퓨팅이라는 하는 걸 제공을 갖다가 하면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센서를 갖다가 또 다 그 모든 공장 라인에 다 붙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5G망은 저희 KT, 뭐 SKT, LGU 플러스 같은 통신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5G망이 있고 그 망을 사용해서 이제 공장 자동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느 공장에 센서가 진짜 수천만 개다라고 하면은 공중망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5G가 새로 대두가 되었고 프라이빗 5G에서는 다 해당 그 사업자가 자가망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음 5G라고 하죠. 그래서 공중망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갖다 받을 수도 있고 자가망으로 구축해서 좀 더 QoS를 갖다가 보장받을 수 있는 공장 자동화를 갖다가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G 장비들에 들어있는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가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바로 가상화된 그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5G 코어를 갖다가 다 클라우드에 돌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장하는 기업체가 그 장비 5G 장비 사서 그다음에 그 액세스 장치인 랜을 구축해서 운용하려면 그 통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통신망 운영에 대한 그런 분들이 그 해당 공장에서는 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 업체에서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코어 및 그 5G 랜을 갖다가 오픈 랜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갖다가 바로 가입을 갖다가 하시면 5G 망을 갖다가 프라이빗으로 바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의 5G 전략은 KT가 물론 5G에 대해서 5G 망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그다음에 그 뭐 센서 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공중망 사용해도 되고요. 센서 수가 엄청 많다 그러면 프라이빗 5G를 갖다 구축하시는데 KT 클라우드에 요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해드린다. 운영까지 다 해드린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그 비즈니스 공장 자동화에 포커싱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 대전 테크노팜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5G MEC를 갖다 구축해서 이미 제공하고 있고 트라이얼 지금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하고 AI가 저희 KT 클라우드가 포커싱하는 영역이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 계통의 모든 연구소나 국가가 모두 다 이렇게 포커싱하는 영역하고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AI를 갖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GPU 인프라를 갖다가 아마 모든 연구기관들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연구원들이 아마 하소연을 갖다가 아마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다들 듣고 계실 겁니다. 학습 데이터량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GPU가 이제 부족한 거죠.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 학교나 그 연구 원장님들 좀 찾아가서 저희 상품 좀 소개드리고 같이 테스트하고 같이 빌드하고 이 상품을 갖다가 저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데 같이 도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G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5G의 그 대표적인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그 KT 클라우드에 그 가상화돼서 올려서 삼성전자 앤드 KT 클라우드가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전 세계 어디든지 수출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AWS도 5G 클라우드에 상당히 주력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MS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AWS나 그 MS는 그 5G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갖다 손잡아야 됩니다. 노키아나 에렉슨을 갖다가 손잡고 있고요. 그 미국 회사는 통신 장비 회사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루슨트라고 있었지만 없어져서.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하고 5G를 갖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성공시킬 수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초격차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서 조금 더 빨리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동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님께서 누리호 성공 스토리 우주 패권 시대 본격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률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이상률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달 누리호 저희들 발사에 대한 전 국민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리호 개발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30년 이상 투자한 우주 개발에 어떻게 보면 완성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좀 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개발 사업 자체는 이게 정부 주관부처가 단일 사업으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을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주관을 했습니다. 13년 이상의 지금 이 세월이 걸리는 사업이었고요. 예산은 2조 정도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이게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1.5톤급 저궤도 위성을 올리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다른 거하고 지상에서 시험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험 발사체를 했고 2번의 발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누리호 이전에 나로호 사업이 있었고요. 그때는 1단을 러시아 기술에 의존을 했습니다. 발사체라는 건 인공위성을 결국은 우주 공간에 올리는 건데 이륙 중량을 보시면 누리호 때가 140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액체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저 중량의 90% 이상이 연료와 산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호 때는 140톤을 올리기 위해서 저기는 그때 세계 최고의 엔진인 RD151 혹은 191이라고 부르는 엔진이 사용이 됐고요. 추력이 현재로는 200톤 이상입니다. 엔진 하나로. 저희들은 그 정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누리호 200톤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75톤 엔진을 개발을 했고 그 엔진을 하나로는 못 들어 올리니까 4개를 묶어서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인공위성의 속도는 흔히 저희들이 빠르기를 얘기할 때 뭐 총알만큼 빠르다 그러지만은 실제 인공위성이 달성하는 속도는 뭐 총알의 보통 10배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속으로 따지면 저희들 초속 7.5km라는 게 마하로 하면 이제 음속에 대한 20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톤이나 되는 물체를 가지고 그런 속도를 얻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적으로 하면서 무거운 놈을 떨어내고 마지막
초속 7.5km를 원하는 궤도에 넣는 게 발사체 기술입니다. 구성 자체는 연료 탱크, 케로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하기 위해서 액체 산소를 가져가게 되고요. 1단에 그래서 75톤 액체 엔진 4개, 2단에 하나, 그리고 3단에 다시 7톤급 엔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인공위성 기술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협력이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부품 같은 거를 최대한 이제 국내에서 개발했고, 알려진 것처럼 이제 부품 개수는 한 37만 개가 들어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약 300개 이상의 그 국내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조립을 했던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발사대를 만드는 현대중공업,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누리호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13년이나 이렇게 걸리냐라고 하면 다른 산업하고 달리 이건 이제 우리가 엔진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엔진을 개발을 하더라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3월에 시작을 했지만은 시험 설비 구축 착수를 한 거는 2011년, 실제로 시험 설비에 대한 구축이 완료된 건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7톤급 엔진에 대한 시험을 착수했고, 2016년에 이제 75톤급 엔진을 시험 착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상 시험을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75톤 엔진 하나를 가지고 사실 시험 발사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엔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행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성공이 돼서 2021년 3월에 저희들이 1단을 4개 묶어서 했는 종합연소 시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발사대 인증을 거친 후에 바로 그 1차 발사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6월 달에 이제 2차 발사로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추진기관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연소기나 터보펌프, 각종 그 1단, 2단, 3단 엔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나로우주센터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75톤 엔진 자체가 1단, 2단의 실제 연소 시간은 한 2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184회 18,000초 이상의 시험을 수행을 했고, 7톤 엔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작습니다만은 실제 연소 시간 자체가 한 8분 40초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저 부분 한 93회 정도로 해서 16,900초 이상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기관 자체를 이제 엔진과 탱크와 여러 가지 배관 조합체를 해서 시험 발사체에 대한 인정 모델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일단 추진 기관에 대한 종합 연소 시험을 3단 1단에 대해서 이제 연소 시험을 30초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연소 시간 전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발사체 비행 모델을 하기 전에 이제 체계 개발 모델, 인정 모델, 비행 모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었고요. 나로호하고 달리 나로호는 저런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발사대를 아까 이제 우리 국내 기업 그 현대중공업이 주관을 해서 구축을 했고, 저기에 보면 이제 단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각 단에 대해서 그 추진제와 가스 주입을 하기 위한 그 엄비리컬 타워를 만들었고요. 중간에 전기 공급을 위한 거, 그리고 이제 위성을 위한 깨끗한 그 온도가 조절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일 상단에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 자체는 발사 전에 이제 뒤로 물러나게 돼 있고, 실제 발사 순간에는 엄비리컬 케이블만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발사하는 그 발사체 자체는 그 나로우주 센터에서 170도 방향으로 발사가 되게 돼 있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저기 서쪽으로 치우쳐진 각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발사체가 날아다가 3단 부분에서는 서쪽으로 이렇게 이 궤적을 이렇게 변화를 주는 꺾는 기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차 발사 때 모사체가 있었지만 2차 발사 때는 큐브 위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2차 발사 자체는 당초보다 한 22초가 짧았지만 모든 게 다 저희들이 예정된 대로 수행이 됐었습니다. 2차 발사는 1차 발사에 대한 그 헬륨 탱크 쪽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보완을 했고 성능 검정 위성을 목표에 투입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특기할 게 성능 검정 위성 안에서 큐브 위성 5개를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이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됐고요. 이건 이제 뭐 발사 장면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호 자체는 27년까지 이제 4번의 발사를 더 하게 돼 있고요. 이 4번의 발사는 반복된 발사이기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부분은 도와주지만은 민간 체계종합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초격차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등이지만은 제가 6등하고 아직 차이가 많은 7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드는 정지궤도까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발사체를 지금 예비타당성을 거치고 있고요. 저궤도에서는 누리호 대비 약 3배 이상을 성능을 낼 수 있고 달 착륙에 1.8톤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성 궤도에도 한 1톤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궤도는 나로우주 센터에서는 안 되는데 발사장만 바꾼다면 현재 개발된 3.5톤급의 정지 궤도도 쏠 수 있는 그런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률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초격차 기술들을 확보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발표해 주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격차 기술을 생각해 봤더니 지난 100여 년간 생겼던 많은 초격차 기술이 연구 중심 대학들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연구 중심 대학은 역사적으로 19세기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를 잘하니까 그때는 19세기 말에 하고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20세기 초서부터 그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과학기술이 20세기 초에 급격히 발전을 하는데요.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데 연구 중심 대학이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의 연구 중심 대학들은 어떤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은 계속 과학 기술이 우리한테 커다란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실상 그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랐었고요. 2018년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2019년도에는 그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한 얘기,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그리고 2021년도에는 탄소 중립, 그리고 2022년도에는 다시 반도체가 굉장히 큰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학 기술이
굉장히 국가적인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비가 이제 세계 5위 수준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래서 이게 미국서부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2019년 자료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그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프랑스보다 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2021년 자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지출에서도 프랑스를 앞섰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부 지출에서 과학기술비 나가는 게 영국하고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세계 5등 근처에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이 세계 5등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 초격차 기술, 제가 아까 처음에 초격차 기술이라는 게 연구 중심 대학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인터넷을 만든 클라인 락 교수, UCLA 교수였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수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요새 평가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H 인덱스라는 게 있고 사이테이션 인용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연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클라인 락 교수는 H 인덱스가 47로 나오는데 이건 47번 이상 인용된 논문이 47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인 락 교수는 이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알파넷을 1969년도에 만들어서 UCLA에서 그 스탠포드까지 처음으로 패켓 네트워크라는 걸 도입을 한 그래서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 딥러닝을 만들었죠. 그래서 딥러닝을 발명을 했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카네기 멜론 교수를 하다가 토론토 대학 교수를 그 다음에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딥러닝을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H 인덱스라는 게 99입니다. 그래서 99번 인용된 논문이 99개 있다 이런 거고 사이테이션은 24만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용 횟수가 있어서 이분이 세계적인 연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모더나 백신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맞아보셨을 텐데요. 모더나 백신을 그 만든 팀은 그 하버드하고 MIT의 HSD 팀입니다. 그래서 헬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이 하버드하고 MIT 사이에서 197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그 팀에서 모더나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랭거 교수, 그래서 로버트 랭거 교수는 굉장히 그 화공과 교수인데 유명한 교수입니다. MIT 출신이고 그리고 이분은 H 인덱스가 238이라서 제가 이제까지 본 분 중에서 H 인덱스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인용해서 23만 번이 넘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은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더나를 제가 예로 보여드린 거는 그 대학에 있는 최상급의 연구자들이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창업해서 이렇게 인류에 그리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예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잠깐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탁월한 연구자들을 대학에서 육성하려면은 그 연구 중심 대학이 어떤 체계를 좀 갖춰야 된다.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뭘 해봐야 된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 중심 대학들의 연구 개발 능력을 잠깐 보고 싶은데요. 우선 연구 중심 대학의 경쟁력으로 세계 랭킹이 매년 뭐 몇 군데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TH 랭킹인데 우리나라는 그 300등 안에 드는 대학의 숫자를 세면은 세계 랭킹 8등입니다. 그래서 5등까지 가려면 3개 남았는데 세계 랭킹 8등인데요.
그런데 100등 안에 드는 것만 세면은 세계 랭킹 10위입니다. 100등 안에 드는 대학이 우리나라가 지난 한 15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2개 내지 3개 매번 그 정도 숫자로 되어 왔는데 이게 그 세계 랭킹 5위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2개에서 한 6개쯤으로 증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 대학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중국 대학들은 THE 세계 랭킹이 100위권 내의 기업이 2020년도에는 3개였는데 2022년도에는 6개로 2배로 늘었습니다. 중국 대학들이 이렇게 빨리 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세계 인류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1998년도 장점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육성한 결과입니다. 중국에서의 제일 좋은 대학인 칭화대학은 요새 1년 예산이 5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6조인데 거의 예산 규모가 그 하버드 대학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프랑스의 예가 있는데요. 여기 프랑스 보시면은 100위권 대학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100위권 대학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그랑제골 위주로 돼 있어서 그랑제골이 단과대학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대학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란서에서 제일 랭킹이 높이 올라간 대학이 파리 과학인문대학이라는 데입니다. 그 파리 과학인문대학이 세계 랭킹 40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나고 제가 찾아봤더니 14개의 연구기관과 대학이 합쳤습니다. 그랑제골 11개하고 3개의 연구기관을 합쳐서 그래서 파리 과학인문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 랭킹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걸 볼 수 있는 건 또 일본에 대한 예입니다. 일본은 100등 안에 들어가는 게 2개 대학밖에 없고요. 그리고 300등 안에까지 쳐도 3개 대학입니다. 동경대학하고 교토대학하고 300등 안에 드는 게 도호쿠 대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본의 경쟁력이 좀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산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CS 랭킹스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CS 랭킹스에는 그 전산 분야의 탑 컨퍼런스, 전산 분야의 그 연구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는 그 탑 컨퍼런스에 논문을 내는가 못 내는가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CS 랭킹스에는 72개의 탑 컨퍼런스를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리고 각 연구자마다 지난 10년간 몇 편을 냈는가를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각 대학별로 우리가 랭킹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랭킹스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국가별 100위권 이내 대학 수를 봤더니 미국의 대학이 57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미국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 의외로 보인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8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번에 캐나다하고 영국이 5개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연구 경쟁력입니다. 이건 하일리 사이트드 리서처 수, HCR 숫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세계 17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HCR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분야가 굉장히 작게 취급됩니다. 대신 의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화공,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세계 1% 연구자를 그 인용 횟수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HCR 연구자가 우리나라 전체 숫자가 55명입니다. 금년도가 55명인데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가 좀 속상한 게 요 오른쪽에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중국의 칭화대학이
한 개의 대학에서 58명의 HCR 연구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합친 HCR 연구자보다 중국 한 개 대학이 더 많다. 거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HCR 연구자를 제일 많이 보유한 기관은 하버드 대학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214명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또 놀랍게도 차이니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중국에서 19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HCR 연구자 분야에서 세계 5등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55명에서 한 100명 정도는 늘어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탄소 포집 및 활용 분야에서 우리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그 엑스프라이즈 카본 리무벌 컴페티션을 2년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상금이 1억 불입니다. 1억 불이라서 전 세계에서 좀 다 덤벼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튜던트 컨테스트인데 195개 대학이 출전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나쯤 낄까 그랬는데 하나도 못 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실망했고요. 그 다음번에 카본 리무벌 마일스톤 팀에는 이게 일반 팀인데요. 1000개 이상의 팀들이 출전을 했는데 얼마 전에 15개 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우리나라가 하나도 못 끼었습니다.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2개 팀을 내보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카본 리무벌 쪽에 탄소 중립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가면서 연구중심 대학 키우고 뭐 이러기 위해서 목표는 뭐고 할 일은 뭔가 하는 걸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HCR 연구자가 현재 55명인데 5대 강국으로 가려면 2배가 돼야 됩니다. 100명 이상의 HCR 연구자가 들어가야 5대 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CS 랭킹스 100위 이내 기관 수,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지금 2개 기관이 카이스트하고 서울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또 한 5개 정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TH 랭킹 300위 이내 대학 숫자가 현재 9개인데 15개 정도로 늘어날 필요가 있고요. 100위 이내만 치면은 우리가 현재 2개인데 한 6개 정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숫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의 목을 매달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조금 구체적인 목표로 움직이면 좀 더 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300위 이내 대학의 숫자를 한 15개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반 정도의 대학은 좀 지역에 배치한 대학을 좀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 중에서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에 투자를 할 때 항상 그 돈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가 연구 중심 대학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간접비를 좀 상향하면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간접비가 한 20에서 30% 사이로 잡혀 있는데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들은 간접비가 보통 60% 근처에 가 있습니다. 스탠포드가 58%고 하버드 대학은 간접비가 6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을 키우는 게 특별히 대학을 골라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 잘하는데 연구비를 주면서 거기서 그 오버헤드를 충분히 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교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체제를 좀 받아들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연구비들이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IBS 캠퍼스 연구단 같은 거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랑 맞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 연구에서 초격차 기술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좀 만들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이거 K 프라운호프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구 잘하시는 분들이 그 기술 창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여기 조금 모델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조금 이따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으면은 지난 20년 이상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을 해서 천인 계획, 만인 계획 이런 거 하면서 계속 그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몰리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대 정책이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기초연구에서 초격차 기술 창업의 예로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2차 전지나 태양전지나 수소에너지 분야에 각각의 분야마다 2명의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기업은 그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상장이 되면 조단위 기업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초격차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분들이 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 가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해주신 이용훈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영준 두나무 부사장님의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준 부사장님은 디지털 자산 시대가 열린다. 한국의 선택은 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영준 부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나무에서 온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희 대표님이 오시는 일정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됐으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제가 이제 디지털 자산 시대가 열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가 약간 좀 생소하거나 혹은 이제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저희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크게 이제 큰 범주 디지털 이코노미,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이제 흘러온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이 등장, 사실은 이제 매우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자주 쓰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로소 인터넷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지식 정보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그 기존에 있던 그 인터넷 플러스 어떤 모바일의 개념이 같이 들어오면서 그 메시징이라든지 혹은 SNS 등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러한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좋은 기술들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부분이 많은 이제 발전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기존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가 저희 항상 그 궁금증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이란 봤을 때 코인 이퀄 블록체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관심이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관심은 가격, 뭐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메리트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은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코인이라는 단순한 관점을 떠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0수년 전에 비트코인이 생겨나게 되어 시작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얘기하는 인터넷의 발전은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30-40년 정도 돼서 비로소 이제 최근에서야 모바일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은 우리 현실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미래 시대의 어떤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단어로 프로그래머블 퓨처라는 단어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것들, 거래, 사람들 간의 조직, 어떤 운영, 생활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계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실행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미래의 시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제 섬뜩한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교적 가능하게 돼 있는 것들, 가능하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가치를 저장하고 이전하고 그걸 이제 그 뭐 보관하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기술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이더리움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대단한 혁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집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예를 들면은 처음에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계약을 체결해서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그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만족을 하면은 뭐 나머지 대금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거래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스마트 컨트랙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이 실행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행까지 완료하게 되는 이러한 일종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중간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 단순한 거래에서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 보면은 요즘에 이제 작년 혹은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DAO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만남,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이어붙여서 혹은 스마트 컨트랙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확장되면은 이러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거나이제이션 탈중앙화된 그리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어떤 일부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오에서는 보면은 이 다오에서는 보면은 이 기본적인 특징이 그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어떤 조직의 어떤 핵심 중앙화된 어떤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한들이 각각의 이제 그 다오라는 다른 분권화된 조직에 있고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자신들 간의 규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모든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결되면서 점점 이제 어떤 그 중앙화된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현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이 있고 NFT가 있고 다오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시너리를 맞춰 보면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다오라는 어떤 구성 운영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NFT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일부 펀딩도 가능한 구조로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과거 이른바 이제 작년 코끼리 만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어떤 관점, 방향, 측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은 어떤 뭐 투자 가치로서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기술 중에서도
무슨 보안 기술에서만 볼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송금의 기술에서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 본질적인 실체가 사실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것보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보여질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여지껏 나타난 어떤 단점만을 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인 양 부각을 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이제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저 뒤에 숨어 있는 코끼리의 몸체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점을 저희가 기존에 보던 관점을 변화시키거나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제 어떤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영미법에 보면은 세이프 하버 룰이라는 일종의 독트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대비돼서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규칙, 뭐 규제, 규율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나 한 부분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잘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페널티를 이제 부과하고 하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자유로운 창의적인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그에 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이제 규칙, 룰, 뭐 1, 2, 3, 4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러한 형식의 이제 규제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로소 이러한 그 환경에서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도, 새로운 창의성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그림이 어떤 의미냐? 과거에 이제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경제 계획 잘 가꾸어진 경제 계획에 의해서 관이 이제 주도를 하고 그를 따라서 이제 민간이 이제 따라가서 사실은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룬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사회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민간에서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트렌드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선수범해서 리딩할 수 있는 지금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그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가는 역할에서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민간이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에서 그것을 끌어주는 형태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님의 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말씀을 하신 바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들려주신 박영준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1부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노베이트 코리아에 참석하시고자 귀한 시간 내주신 안철수 국회의원님께서 초격차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을 힘찬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요. 사실 오늘같이 중요한 행사 처음부터 강연들 듣고 배우고 싶었습니다만 아침에 국회 일정 때문에 조금 전에 도착해서 그래도 마지막 이 블록체인 강의까지는 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이 이제 초격차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한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V3 만든 게 34년 전이거든요. 저는 소프트웨어 하나가 3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이 쓰리라고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든 계기가 참 우연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의사 출신 아닙니까? 의사인데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그렇게 개발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의학 연구 쪽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게 심장 부정맥이거든요. 심장이 어떻게 해서 뛰는가? 심장이 저절로 전기를 발생을 시켜요. 크기는 작습니다. 100mV짜리 전기를 스스로 발전을 시키면서 사람이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이제 그걸 밝히는 연구가 제 박사학위 저희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사람 몸은 아날로그 시그널이거든요. 이걸 연구하려면 컴퓨터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야 그 당시에도 사실은 AD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썼던 게 8비트 컴퓨터, 애플 2 플러스의 슬롯에 이제 그 AD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랬대요. 일본에 학회를 가보니까 그 슬롯에 꼽는 AD 컨버터 하드웨어를 팔고 그다음 또 한쪽에는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디스켓 한 장을 끼워서 팔더래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디스켓 따로 저 한국 가서 싸게 사면 되지 왜 저렇게 값을 2배나 주고 싸나 해가지고 하드웨어만 사오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보고 연구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어셈블리어를 배워서 제가 연구하는 파트 소프트웨어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8086 그러니까 모토로라죠. 모토로라 어셈블리어 배워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IBM PC가 나오면서 8086, 8088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저 어셈블리어를 배워서 AD 컨버터 직접 제어하고 그 데이터 샘플링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하면서 사실 그게 컴퓨터로 들어간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공부를 잘하려고 컴퓨터를 공부를 하다 보니 의과대학을 그만둬야만 되는 참 기구한 운명이 제 운명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만 어쨌든 참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도 정열을 가지고 있는 IT 업계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몇 년이 이제 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는 이 IT 업계의 흐름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가장 빠른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요. 즉 기술이 그냥 단순히 과학자들 간의 어떤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경쟁이 되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세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냉전의 차이점은 옛날 처음 냉전 있지 않습니까?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그건 군사 패권 전쟁이었죠. 그래서 누가 많은 원자탄을 개발하는가 이제 그걸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면 지금의 신냉전은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과 그리고 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군사 패권 전쟁이 아니라 바로 과학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가장 상징적인 그 사진이 사실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면 갖고 오면 금방 보실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문 일면에 났습니다. 저는 그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고 역사책에 나오는 사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안 거죠. 지금 이 순간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는 이 전선의 가장 앞에 선 사령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었던 그 사진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 중국보다 과학기술에서 앞서서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제 그 생각이 바로 가감없이 그냥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 상대편을 보시면 중국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분 아시다시피 그 시진핑이 어디를 졸업했습니까? 바로 칭화대 케미컬 엔지니어링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진핑의 중국몽이라고만 지금 말을 하는데요. 사실 시진핑의 중국몽의 핵심 중에 핵심이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즉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집중을 시켜서 미국을 앞선다. 그게 지금 시진핑의 중국몽인 거죠. 여기서 이기는 자만이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인 설마 중국이 미국을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현재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된 그 특허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중국 아닙니까? 블록체인 가장 많은 특허 가진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죠. 그리고 항공우주도 보면 미국도 못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올해일 겁니다. 올해 그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우주 정류장 하나 있는 거는 거의 이제 폐기일보 직전인 그것도 미국 혼자서 쏘아 올린 게 아니고 17개국인가 8개국이 공동으로 했던 우주 정류장 하나밖에 지금은 우리 지구 궤도상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자기 혼자 기술로만 그걸 만들어서 올해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미 이런 항공은 아니고 우주 쪽으로 해서는 거의 다 따라잡은 것 아닌가. 분야별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서는 분야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가장 핵심은 지금 이런 전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질 것인가. 즉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저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 그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공약 1호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시대 흐름, 역사의 흐름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학기술을 제일 1호로 옮겼고, 그 다음에 TV 토론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TV 토론 나중에 3차, 4차 넘어가면서는 제가 원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과학기술 관련된 질문들을 다른 후보들한테 계속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는 과학기술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다. 저는 그걸 여기 계신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권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여의도에 가서 과학기술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몇 명 되나? 10명 안 될 것 같은데. 그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나름대로 또 많이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려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세미나도 하긴 합니다만, 아마 오늘 헤럴드에서 그래서 저랑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그 문제 인식 속에서 이런 행사를 만드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대선 때 그러면 우리의 생존 전략은, 과학기술에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슈퍼갭 테크놀로지, 즉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게 제가 만들었던 용어는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용어 아니겠습니까? 즉 1등과 2등의 갭이, 격차가 굉장히 작으면 언제든지 1등, 2등이 뒤바뀔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갭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 초격차, 슈퍼갭이 될 때, 그때 오랫동안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까지 20년 이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그 비결인데, 그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 년 내에 이제 중국이 치열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독일, 프랑스도 투자를 늘리고 있고 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슈퍼갭 테크놀로지를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무시를 못하는 나라가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제가 지난 대선 때 주장을 했었던 그 전체적인 방향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반드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필수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가능하면 많이 거기에다가 포함시키겠다는 게 제 목적이었었고요. 다행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세히 안 들어보셔서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110대 국정과제 내지는 또 한 600여 개 세부 과제가 있거든요. 거기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초격차 기술도 들어 있고요. 사이버 보안 들어 있는 거 아세요? 101번이 사이버 보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인수위에서 이 큰 방향을 정할 때 제가
그 모델로 삼았던 게 바로 미국의 DNI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9/11 때문에 맨하탄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내부 조사를 해본 거죠. 봤더니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 당시에 12개 정도가 됐는데 모든 정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공유되고 취합이 되었으면 미리 방어할 수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시했던 조치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각각 다른 기관 간의 벽을 없애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컨트롤 센터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DNI 아닙니까?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각 그 다른 정보기관의 정보들을 공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걸 보고는 이걸 그냥 정보기관에서만 쓰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하자. 그래서 주정부까지 확산을 했던 게 바로 지금의 미국이 데이터 산업의 1등 국가가 되고 인공지능의 1등 국가가 되고 그 정부 효율성에서도 상위에 드는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기왕에 만들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게 따로 TF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국토부에서 행정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주 간단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냥 뭐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거지만 정부에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그렇지만 국가 기밀이 아닌 그런 것들도 안 줍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공공 데이터의 공유 및 공개 플랫폼, 그게 제 정의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면 일일이 공문 보내서 데이터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터미널에서 바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관 간의 그런 벽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 데이터가 일반에게 공개가 된다면, 즉 데이터들 중에서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는 데이터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공개가 된다면 그것 위에 민간 데이터가 모여서 그게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산업 발전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만 하면서도 계속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가 민간 데이터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정부 데이터, 공공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한 지도 정보라든지 인구 센서스라든지 이 토양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공공 데이터 하에서 그 위에서 민간 데이터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걸 공개를 하지를 않고 계속 민간 데이터 공개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자꾸 재촉만 하고 계속 그랬던 셈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제대로 다 고쳤고,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명시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로나마 했던 것, 그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래도 한 단계 좀 더 나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시는 그 개론 정도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분야에
슈퍼갭 테크놀로지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가? 그런 게 진짜 강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미 세계 1위에 해당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슈퍼갭 테크놀로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시장은 굉장히 큰데 아직 우리의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년 주기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미래 먹거리, 새로운 미래 일자리들은 20년 주기로 새로 만들어야만 된다. 그런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중화학공업, 그리고 선박, 그리고 또 철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1980년대, 1990년대 20년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이나 벤처 붐을 통해서 2000년, 2010년, 20년 동안 IT로 먹고 살았으니 이번 정부의 정말 시대 정신, 시대적인 과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세계 인류 기술에 해당되는 분야들, 뭐 예를 들자면 디스플레이, 또 그 세컨더리 배터리, 또 원전, 수소 산업,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보면 뭐 CPU 쪽이나 GPU 쪽은 우리가 이미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CPU는 뭐 인텔, AMD,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를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그 AI 반도체, 그 분야가 그나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AI 중에서도 보면 그 클라우드용은 이미 큰 회사들이 지금 많이 진출해 있어서 가능성은 없는데, AI 반도체 중에서도 엣지 컴퓨팅에 쓰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벤처 기업들, 특히 뭐 아주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직접 생산은 못해도 그 설계는 할 수 있는 팹리스, 그래서 팹리스에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 파운드리에다가 주어가지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들이 가능성들이 있겠고, 그리고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 사실은 좀 우리가 많이 뒤처집니다만 그런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학 기술은 아니지만 K 컨텐츠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항상 규제 말만 해놓고 잘 못하는데, 이번에 규제 제대로 없애지 못하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 명운을 걸고 저는 달려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 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해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철수 의원님 잠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안내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대화를 멈춰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